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붉은색으로 뒤덮인 차트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들려오는 뉴스들은 하나같이 비트코인의 겨울이 다시 왔다고 떠들어대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계좌는 파랗게 질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를 가리키고 있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패배주의적인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그것 보라고 내가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구장, 비트코인의 용도를 펼쳐야 할 가장 적절하고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폭락할 때야말로 거품과 광기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자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냉정하게 다시금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용도와 본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구장의 내용은 비트코인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전송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9장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용도는 소액 결제가 아니라 검열, 저항성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개념을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백화점 앞에는 그 작은 초콜릿 쿠키 하나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영하의 날씨를 뚫고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쿠키를 손에 넣었을 때의 쾌감과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에 열광합니다. 그 달콤함은 즉각적이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이 두바이 쫀득 쿠키가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이 쿠키를 귀한 자산으로 모셔둘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이고 소비재입니다.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높은 시간 선호를 상징합니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중은 비트코인을 마치 이 두쫑쿠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유행에 뒤처질까봐 줄을 서서 사려고 하고 유행이 지난 것 같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립니다. 비트코인을 단지 시세 차익을 위한 유행 상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장이 말하는 비트코인은 두쫑쿠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당장의 달콤함을 주는 소비재가 아니라 내 노동의 대가인 에너지를 10년, 20년 뒤 미래로 가장 안전하게 전송하는 타임머신입니다. 이것은 낮은 시간 선호의 결정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위대한 전도사 중 한 명이자 비트코인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봅시다. 그는 그리스 출신의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2011년 그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화폐 장난감이 나왔구나, 폰지 사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트코인 백서를 정독하고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무릎을 쳤던 순간은 비트코인이 싸게 송금하는 도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완벽한 중립성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전 세계 40억 명의 사람들, 독재 정권 치하에서 평생 모은 자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떠나야 하는데 금덩이를 들고 국경을 넘을 수 없는 난민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이다. 그는 비트코인을 민중의 화폐라고 부릅니다. 은행의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의 허락이나 검열 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처참한 폭락장에서도 이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다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췄습니까? 누군가의 송금이 국적 때문에 거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9장에서 강조하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용도, 바로 검열 저항성입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나 바이낸스의 장펑, 자오 같은 인물들이 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스타일을 떠나 그들은 국경 없는 자본의 이동이 글로벌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업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재하면 한국과의 경제가 마비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국적도 종교도 정치적 성향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전자 서명이라는 수학적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에 벌 때, 즉 사이버 호넷이라고 표현하며 그 어떤 물리적 공격에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일종의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에너지를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구멍을 통해 에너지가 줄줄 샙니다. 마치 구멍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일러는 이것을 보고 얼음 녹듯이 사라지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그릇에 담아두면 그 에너지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구장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기 이전에 최상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가치 저장 수단이냐고 말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변동성을 위험으로 봅니다. 하지만 탁월한 거시경제 전문가 린 알든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녀는 변동성은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0이었던 자산이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급 자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일직선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펀더멘털의 훼손 여부입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포에 질린 가격표가 아니라 냉정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고 장기 보유자의 지갑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기적인 투기꾼들은 떠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용도를 아는 스마트머니들은 남아서 네트워크를 지키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맥스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두고 유동성의 파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조이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출렁거리지만 결국 끝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비트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 화폐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구명정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유일한 구명정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9장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반박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규제 당국자들은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나 테러, 자금에 쓰인다고 공격하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현금이 범죄에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범죄 자금의 99%는 여전히 추적이 어려운 달러와 유로 같은 현금으로 거래됩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에 영원히 박제되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장부에 기록하고 싶어 할까요? 정말 멍청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 투명성 때문에 범죄 추적에 용이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비트코인의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고 단순하다고 비판하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했지만 그 역시 비트코인이 가진 베이스 레이어로서의 견고함과 보안성은 인정합니다. 9장의 내용과 연결 지어보면 비트코인은 확장성과 속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탈중앙화와 보안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킨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느린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설계입니다.
누구나 저렴한 컴퓨터로 노드를 돌릴 수 있게 하여 특정 세력이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비자 카드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슈퍼컴퓨터를 가진 소수의 기업만이 장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은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마시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 기술을 쓰면 됩니다. 베이스 레이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마치 중앙은행들끼리 금괴를 주고받는 정산망처럼 아주 무겁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는데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검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그저 느리고 비싼 구식기술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이것은 가장 안전한 디지털 요새입니다. 여러분, 다시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왜 그 쿠키에 열광합니까? 희소성 때문입니다. 하루 신개 한정 판매라는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소성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공장을 더 돌리고 직원을 더 고용하면 쿠키는 무한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에도 사람들이 그 쿠키에 줄을 설까요? 장담하건대 아닐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수학적인 희소성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우주적 법칙에 가깝습니다. 우주가 멸망해도 2100만 개입니다. 지금의 폭락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지 이 희소성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용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전송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누구도 내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발행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 신뢰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역사적인 주기를 연구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탄생할 때 화폐의 질서도 바뀝니다. 로마의 화폐가 무너졌고 영국의 파운드가 무너졌듯이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지금 비트코인은 그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규제의 칼날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장도 그런 거대한 전쟁의 일부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기술입니다. 내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 검열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삶의 시간이 도둑맞지 않을 자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단지 더 많은 달러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의 폭락장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환산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장의 내용처럼 비트코인을 달러라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보험이자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로 인식한다면 지금의 가격은 박앤세일로 보일 것입니다. 1비트코인은 여전히 1비트코인입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장펑 자오 일명 CG는 항상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락장에서 홀딩할 수 없다면 상승장에서 부자가 될 자격도 없다. 이 말은 무작정 존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가격 차트가 아니라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된 신뢰입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9장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결제 기능의 부족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처럼 1초 만에 결제가 되고 포인트가 적립되는 편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분을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도 비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우리는 비트코인보다 빠르다고 홍보하며 등장합니다. 리플이 그렇고 솔라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를 두고 본말전도라고 비판합니다. 비트코인의 존재 목적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 카드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지만 그것은 신용거래일 뿐 최종적인 자산의 이동이 아닙니다. 비자 카드의 결제는 며칠 뒤 은행 간의 정산을 통해 최종 완료됩니다. 즉 빚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 은행 간의 정산 시스템, 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국가 간 금의 이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면서 금덩이를 깎아서 내지 않듯이
비트코인으로 껌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껌은 법정 화폐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상위 레이어로 사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전쟁터에서 안전한 나라로 옮길 때 혹은 국가부도 사태에서 내 자산을 지킬 때 사용하는 최종 병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잉여 현금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땡볕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얼음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물질을 찾았고 그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뉴욕 맨해튼의 땅값이 오르내릴 수는 있어도 맨해튼이라는 땅 자체가 사라지지 않듯이 비트코인은 21세기 디지털 세계의 가장 노른자위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2030세대가 두바이 쫀득 쿠키에 열광하는 심리를 이해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내 집 마련은 요원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니 당장의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좇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라도 지금의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쿠키줄을 설 때 우리는 비트코인의 백서를 읽어야 하고 남들이 폭락장의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가격이 $1가 되든 100만 달러가 되든 상관없이 블록체인은 계속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신뢰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경외감마저 듭니다. 워런 버핏은 찰리 몽고와 함께 비트코인을 혐오했지만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치 투자의 철학, 즉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을 쌀 때 사서 장기 보유한다는 원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다만 그들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치는 기업의 현금 흐름, 즉 배당금에서 나오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보안과 희소성 그리고 자유에서 나옵니다. 가치의 정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의 투자자들의 조언을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리날드는 이를 화폐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정부가 발행한 종이조각을 돈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합니다. 금과 은이 수천 년간 돈이었고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남긴 명언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키가 없으면 코인도 없다. Not your key, not your coins. 이 말은 구장의 핵심인 개인의 주권과 연결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넣어두는 것은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 FTX 사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파산하면 여러분의 돈은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프라이빗 키를 스스로 관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책임을 앗아가고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누군가에 의해 가치가 조작되고 통제되는 화폐인가 아니면 수학적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로운 화폐인가? 지금 당장 차트의 파란 불기둥만 보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두바이 쿠키의 달콤함은 잠깐이지만 비트코인이 주는 자유의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여러분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그의 유명한 강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쥐약이 맞다. 워런 버핏 같은 기득권 은행가들에게는 쥐약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은행가의 먹잇감인 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낡은 시스템의 쥐약을 놓는 혁명가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비트코인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임을,
그리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증명됩니다. 금이 불 속에서 순도를 더하듯 비트코인도 이 폭락장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9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며 검열할 수 없는 자유의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은 결국 가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긴 호흡으로 이 위대한 실험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